김능구와 홍영식의 민심 레이더. 지난달에 하고 나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 민심 레이더가 이게 뭐 유튜브 조회수도 그렇고 우리 폴리뉴스의 전문 기사 조회수들이 전부 다 이 기존보다 한 10배 이상 나왔어요. 예. 아무래도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저기 여론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예. 예.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 선고 전이거든요. 네. 예, 선거 전에 그 어쨌든 여론의 흐름이 이 헌법재판관에 영향이 좀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그때 분석들의 관심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8대 뻥 이렇게 그 선고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파면 선고가 났습니다. 우리 이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여론조사를 하니까 법사, 도사 이야기를 하는데 또 무슬인도 많이 찾아갔고 유튜브에 보면 무슬인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 뭐 감옥 간다 그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저는 기쁜 게 여론조사가 법사, 도사, 무속인을 이겼다. 여론조사대로 나왔다. 아, 그렇습니까? 가장 과학적인 게 법사, 도사 그런 세력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수집해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믿고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는 게 참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을 말해주는 거고 어찌됐든 이재명 재판도 그렇고 이재명 재판하고 별건으로 지금 특히 탄핵의 경우는 국민들의 여론이 뭐 탄핵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는 탄핵 정도 되면은 국민적 합의를 놓고 본다면은 80~90%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다수가 탄핵에 대한 찬성이 높았기 때문에 뭐 국민들로 봐서는 당연한 결과로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각종 선거, 뭐 가까이는 지난 이 작년 총선 이 부분에서 의석수를 갖다가 거의 뭐 이 흡사하게 저희들이 맞췄는데 그래서 뭐 제보고 여의도 쪽집게다 뭐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상식에 의거해서 그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상식에서 가장 근거로 했던 게 바로 말씀하신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언론에 공표할 정도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조사를 했다면은 이 거기에서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의 뭐 대표라든지 뭐 이런 사람 의향 따라서 의도 따라서 성향 따라서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이 여의도에서 뭐 지금 35년간 봤을 때 전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거기 이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저는 거기 그대로 드러났다. 저는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이 읽은 그 판결문에 보면은 가장 저는 이 주의 깊게 봤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이 계엄을 갖다가 그 해제시킨 것은 바로 국민의 이 힘과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분출된 국민의 힘과 소극적인 군경의 대응이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로서 세계 선진국의 이 선도국가 대열에 지금 이제 올라서려고 하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그 피 흘리는 민주주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 일선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 부분들을 갖다가 빼놓고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합치된 어떤 힘과 그리고 군이 경찰이 정말 부당한 그런 이 명령 지시에 일부 지휘자들이 부하내동 특히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좀 그랬을지언정 전체적인 우리 내나 군인과 경찰도 국민 아닙니까? 특히 그분들이 이 5.18 강주항쟁을 겪고 그리고 6월 항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나라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은 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게 아니면 그날 우리가 이 온 나라와 전 세계에 생중계된 그 계엄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아찔아찔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잘못 넘어섰으면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이 그리고 그 민심을 읽어낸 어떤 여론조사가 계속적으로 그거를 말했었고, 그리고 이 군과 경찰이 역시 국민 편이었다. 그들도 국민이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그 이후에 양 진영 간의 격한 대립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조기 대선일이 이제 공고가 됐죠. 6월 3일로. 그 이후에 어떤 지금 민심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탄핵 직전에 MBS 여론조사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탄핵이 심판이 나면은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왔을 때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가 4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 중에 44%가 탄핵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44%가 그대로 실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탄핵 이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 이후 직전에는 44%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탄핵 이후 보면은 그 44%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수용을 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국민 전체 차원에서, 즉 국정 전체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큰 혼란은 없습니다. 단 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들이 보수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것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뭐 극단적으로 대선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설사 대선에 참여해서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이 그 탄핵에 대해서 이거를 수용할 수 없는 층들이 결집을 해서 보수 진영 내의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 시점에서 대선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탄핵 심판, 즉 4월 4일 탄핵 심판 이후 여론조사를 갖고서 지금 저희들이 볼 텐데요. 어쨌든 탄핵 직후의 여론조사는 민주당, 진보 진영 민주당 쪽이 내가 볼 때는 거의 고점 수준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최악의 저점 수준으로 지금 여론이 바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탄핵 직후의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올 것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 이 이후에 양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거 캠페인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격차는 아마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 특히 대선 국면의 탄핵 직후의 여론조사는 굉장히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먼저 말씀드렸고, 먼저 한번 리뷰해봐야 될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탄핵하는 날 4월 4일 날 탄핵 직후부터 여론조사를 해서 5일까지 여론조사에 한 게 있습니다. 매경 MBN 의뢰로 1,8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를 물어보면 민주당이 40.7, 국민의힘이 32.4, 약 8.3%로 민주당 지지율이 더 앞섭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정당 지지를 볼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만 보지 마시고 진보 진영의 다른 정당 지지율도 같이 보셔야 된다. 그것까지 합해서 진보 진영 전체 정당 지지율로 봐야만이 국힘과의 격차를 정확히 이해를 한다.
지난 총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마치 뭐 일군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선다 또는 비슷하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근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 후보를 내지 않았던 진보 진영의 군소 정당까지 합해하면은 당연히 그 당시 민주당 진보 진영이 상당히 앞서 있었죠. 그래서 지난 총선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이 MBN 매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40.7, 국민의힘이 32.4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여론조사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민주당은 1.5%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6.1%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탄핵이 발생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두 개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크게 올라가지가 않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정권 교체 여부를 물어봤을 때 정권 교체가 52.8%, 정권 재창출이 38.3%. 지금 지지율을 보실 때 대선을 전망할 때는 정당 지지율보다도 정권 창출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이 지표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표에서 정권 교체가 이 정권 재창출보다도 14.5%나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각 정당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 전체에서 김문수는 18.6, 유승민 13.9, 홍준표 9.6, 한동훈 9.4, 오세훈 5.3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 한 달 전에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은 김문수는 24.9에서 18.6, 6.3%포인트가 빠졌고 반면 유승민은 9.4에서 13.9, 4.5%포인트가 올라갔고 홍준표도 5.3에서 9.6, 4.3% 올라갔고 한동훈도 8.2에서 9.4, 1.2% 올라갔습니다. 반면 오세훈은 6.4에서 5.3으로 1.1%포인트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서 김문수와 오세훈은 빠지고 유승민,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국민 전체로 봐서는 명확한 것이 반윤, 비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친윤으로 분류되었던 후보들의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그다음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이 47.4, 그 외에 이제 김동연 8.9, 오늘 그 후보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는 김부겸이 8.2, 우원식 4.2, 김경수 3.8인데 이재명 47.4는 한 달 전에 42.8%에 비해서 4.6%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해서 민주당은 뭐 차기 대권 주자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상 정리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가상 대결을 보면은 저희들 김문수 대 이제 이재명을 놓고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을 넣어서 조사를 했을 때 이재명 대 김문수는 51.1대 28.8로 22.3%포인트 차가 납니다. 이재명 대 홍준표는 50.9대 26.0으로 24.9%포인트가 차가 나고요. 이재명, 오세훈은 50.6대 22.7로 27.9, 한동훈은 이재명 50.3대 한동훈은 18.2, 32.1%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어쨌든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가상 대결에서 전체적으로 20에서 30%포인트 격차가 나는데 그나마 김문수가 격차가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 뭐 다른 조사는 좀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김문수가 지금 앞서가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본선 경쟁력에서 내가 앞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김문수를 제낄 수가 있는데 이 오세훈, 한동훈 특히 이런 후보들은
본선 경쟁력에서 김문수에게 앞선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상 가상 대결이 그보다도 조금 저희들 조사보다도 늦게 6일 7일 갤럽에서 한 조사를 보면은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 김문수는 55대 35, 20%포인트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 홍준표는 52대 36, 16%, 그다음에 오세훈은 52대 37로 15%, 그다음 안철수는 51대 34로 17%, 한동훈은 52대 31로 21%, 유승민은 49대 31로 1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저희들보다 며칠 후에 조사가 있고, 이거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보니 정치 고관여층으로 하는 한길 조사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각 후보들 간의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격차가 15%포인트로 가장 적게 나고, 김문수는 2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안철수, 유승민은 이재명과 격차가 10%포인트 차가 나서 그래도 격차가 양호한 현재 앞서고 있는 김문수의 격차 20%에 비해 갖고는 격차를 더 좁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선 경쟁을 완전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경선이 4월 말경이 있으니까 한 22여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에 다른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도에 경선에서 그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대부분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과 이미 민주당에는 이재명으로 사실상 확정되어졌다고 보고서 비교해보는 이런 여론 양자 대결 구도인데, 여기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를 지금 넣지 않고 조사를 했는데 JTBC 여론조사에서 넣은 여론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을 넣었을 때 이준석을 넣었을 때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47, 김문수 23, 이준석 9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통계표를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양자 대결 구도와 3자 대결을 동시에 묻었다면은 양자 대결 구도에서의 김문수 표가 이준석한테 얼마 가는지를 보면은 이준석이가 나왔을 때 이준석이 이재명 표를 더 가져가는지 김문수 표를 더 가지고 가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도 이준석의 득표가 좀 높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준석의 득표가 이렇게 계속 높게 나오고 최악의 경우는 김문수 표를 더 많이 가져간다. 그거는 최악의 경우고, 반반 정도만 가져가도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한길 리서치가 매일경제신문하고 조사한 게 며칠입니까? 4일, 5일 판결 난 직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갤럽하고는 이틀 정도 시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갤럽은 이제 그 다음에 6일 7일이니까 6일 7일이니까 4일 5일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조사도 탄핵 선고 이후에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두 조사 다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52.8 대 38.3이 한길 리서치에서 나왔고, 갤럽 조사가 53 대 3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다. 그럼 우리가 그때 항상 봤을 때 한 35, 5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 차이 나면은 그 기조가 좀 굳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보면서 우리 또 홍 소장님은 정당 지지도 조사하고 또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길은 40.7대 국힘 32.4고
한 8% 정도 차이. 예. 그런데 그 갤럽은 43대 31 이렇게 나왔어요. 예, 한 10%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탄핵 선고 이전 민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52, 3%와 30한 이때 후반 네. 이게 요 부분들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요 민심이 좀 지속될까요? 대선 국면에서 여론은 지금 이게 탄핵 직후의 여론조사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좀 바뀔 거로 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탄핵 직후에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뭐 민주당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최대의 그 탄핵에 대한 어떤 그 효과를 누리는 민주당이 직접 했다면 컨벤션 효과로 가겠지만은 그런 효과가 작용이 된 시점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은 여기에 조금 복원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랍니다. 우리나라 대선이 계속 진보 보수의 대결로 가고 그것이 거의 흔히 말하는 49대 51의 대결. 물론 지난 윤석열 이재명 대결은 0.73%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그 전에도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예를 들면은 2, 3%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도 그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냐.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할 때는 41%였고 그 당시 국힘 후보 그때 한국당입니까? 당시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24%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이제 다 후보 안철수, 유승민을 합했을 때는 이게 21가 한 6, 7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쪽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한 6, 7% 받았었기 때문에 비교하자면은 거의 오히려 이렇게 보수 성향의 정당 후보들이 받은 합이 더 크다 뭐 이랬는데 어쨌든 그 차이가 전부 다 시속 게임이라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이 양당 대결로 봤을 때 현재의 차이는 크잖아요. 이게 재창출이나 유지나 이 부분들이 소연이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좁혀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뀔 거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 지지율은 양당뿐만 아니고 다른 진보 보수 성향 정당까지 다 합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예. 우리 조사에서도 양당만 하면은 8.3% 민주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 진보당이라든가 기타 정당을 다 합했을 때는 이보다 더 격차가 벌어지는데 우리 조사에서 재창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물었을 때 그 격차가 14.5%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14.5%에서 양당 지지 격차 8.3을 빼면은 6.2%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럼 6.2%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진보 성향의 정당까지 감안하면은 큰 차이가 없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결국 구도 문제예요. 구도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 있는데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핵 직후라는 어떤 그런 아주 평상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과 이재명 간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상을 확보해 오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탄핵이 되어서 정치에서 후퇴하는 지금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이 순망치한 관계라고 표현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물러나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구도에서 정치적 위상을 확보해왔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 즉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 관리가 되면 지지율에 큰 변화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스탠스가 뭐가 하면은 내란 세력 완전 척결이란 이 구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가 하면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립 구도를 이어서 연장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과연 그 구도, 그 컨셉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받아들이면은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뭐 어느 정도 상존하고 유지를 가겠지만은 이제는 두 인물의 대립 구도에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물러나는 마당에 아직도 거기에 집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생각이 돌아가 버리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그 탄핵 직후에 4, 5일 조사, 6, 7일 조사에 보면은 어쨌든 가상 대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권 재창출이나 유지냐, 교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체가 한 50% 중반, 그 다음에 유지가 이렇게 30% 한 6, 7%, 30대 후반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가상 대결로 물어보니까 이 한길이나 갤럽 이게는 ARS 조사하고 저는 전화 면접인데 두 개 다 이재명 후보는 한 50% 초반, 50%, 51% 이렇게 나왔고 한길 조사에서는 그 국힘 후보들은 그 20% 초중반 이렇게 그 나타났고 부동표가 거기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많게는 30%, 1.5%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 나타났고 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지는 어쨌든 간에 50대 그 초중반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국힘 후보들이 3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는 부동층이 10%대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누구를 넣든 즉 이준석한테 국민의힘이 이만큼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재명한테는 2% 빠져나가는데 이준석은 7% 빠져나가니까 이준석 나오는 건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좀 전에 그 보신 바와 같이 이 50대 초반에 그 ARS 조사에서 한 20대 이 중후반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전화 면접에서 시일이 약간 지났을 때, 2, 3일 지났을 때는 그게 30% 초중반으로 이렇게 10% 정도가 뛰었어요. 그만큼 부동층이 빠진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고. 거기다가 JTBC에서 이준석 후보를 집어넣었을 때 많게는 9% 나왔거든요. 이게 9%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대선 판세 전망으로 보자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한 50 초중반, 50에서 55% 정도 그 볼 수 있고 국힘 후보가 35%에서 40% 정도로 그 보여지고 여기에서 그 이준석 그 후보가 한 10% 정도 이렇게 요 정도의 지금 현재 이 초반 판세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봐집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국힘부터 하나 좀 그 보자면은 국힘이 이제 그 출마 러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 유종복 인천시장 그리고 김문수 장관도 사퇴하고 지금 그 내일 이 출마 선언하는가요? 예. 점점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이제 이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힘 후보들이 이 좀 상근총, 건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탄핵 이 직후의 의총에서 이제 우리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도부 방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격려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힘? 국힘으로서는 하루도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최대한 빨리 대선 국면으로 전환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4%였고 실제
큰 전국적 상황에서는 큰 이 조짐이 안 나타나지만은 국민의힘만 이렇게 좁혀놓고 본다면은 그게 굉장한 압박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금 한 템포씩 늦어지고 있고 당 지도부에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이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김부겸 불출마했고 박용진 불출마했죠. 경선이 뭐 하기는 치러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프리패스 국면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바로 본선에 준하는 레이스에 뛰어드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을 치열하게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달간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많이 지금 다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15명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대체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확인해 보니까 15명이고 저거 확인하지 못한 사람까지 또 이야기하면 15명 이상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까지 등록하는 걸 보면 최종 몇 명이 등록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죄송스러운 상황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위기 상황이면은 여기 지금 15분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스스로 본인들이 조금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 장이 선다니까 걸음지고 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몇몇 후보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지금 이 15명 정도가 거론되는데 과연 대권 주자로서 진짜 진정으로 대선에 매진해서 대선의 뜻을 갖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해서 이 판에 대선 시정의 얼굴이라도 한번 알려보겠다 이런 심산으로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지도급들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15명이 거론되는데 내일 한번 봐야 알겠죠. 몇 명 등록할지는. 출마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 뭐 출마하는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표파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보면은 1, 2차 컷오프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뭐 15분이든 그 10분이든 간에 그 두 차례 정도 한 차례에 6명이나 8명 줄이고 그 다음에 4명으로 줄여가지고 4명이 이제 본 경선을 했거든요. 4분이. 지금 뭐 컷오프 조사를 먼저 하겠죠. 예. 하는데 지난 대선 때는 컷오프 조사는 5대5가 아니고 국민 여론의 반영 비율이 뭐 7, 80%가 더 정가 높았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놓은 걸 보면은 김문수 장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6분 정도를 다들 물어봤어요. 네. 예. 한길은 여기다가 그 원희룡 장관을 더 넣었네요. 이게 넣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전체적인 거하고 그 국민의힘 지지층 네. 이게 보수 지지층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전체에서는 김문수,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가 다 비슷하게 나와요. 예, 크게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예, 이 나오는데 갤럽이 그렇다는 거죠. 갤럽이. 네. 근데 국민의힘의 지지층과 보수 지지층은 확 차이가 나죠. 김문수 장관이 압도적인 1위고 그 다음에 2, 3, 4위가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이가 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래서 이전처럼 본경선에서 4명이 붙는다면은 결국 이 4명이 붙는 거 아니냐. 한길 조사에서 그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유승민, 한동훈,
그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자면은 그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1위고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네. 네 명이 이렇게 이게서는 그 지금 이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전체에서는 2등을 냈죠. 한길 조사에는 2등인데 예. 이 국민의힘에서는 축 처지는 거죠. 예. 단전 포인트가 유승민 의원이 이게 그 일반 국민 조사 때 지금 한길 조사는 2위잖아요. 예. 2위고 그 이 갤럽 조사에서도 2위입니다. 네. 갤럽 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과 별 차이가 없어요. 16, 15. 예. 이게 조사에서도 18.6, 13.9 예. 이렇게 1, 2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조사할 때 유승민 의원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본경선 때 이게 바뀐다면 유승민 의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본경선에. 예. 지금 이제 컷오프는 누가 4위까지 누가 들어가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4위까지 이 국민 경선으로 컷오프를 한다면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가장 이제 4명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게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까지는 통과하고 한동훈과 유승민이 4등을 할 것이 놓고서 경쟁할 거라고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한동훈이가 올라가고 그래서 한동훈은 오히려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홍준표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오히려 지금 오세훈이가 근자에 빠지면서 오세훈이 유승민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100% 경쟁을 한다면 지금 우리 조사나 갤럽에서 2등을 하는 유승민이가 당연히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오세훈이가 떨어지는 이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 조사에서. 그렇죠. 컷오프로 하는. 그렇네요. 지금. 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본선에서도 최고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번에 선텐스가 예를 들면은 그 강경 세력과 예를 들면은 일반 그 보수 성향의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행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양 조사에서 한길과 갤럽, ARS와 전화면접 양 조사에서 일반 국민 그를 100% 했을 때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좀 상당히 이 4위권에서 약간 벗어난 네. 이런 그게 되고 국힘 지지층에 그 들어갔을 때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제끼니까 4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양상이네요. 5대5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위기 상황에서 5대5 룰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현재 여론조사 아까 우리가 지금 갖고 분석해본 한길이나 갤럽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이 보수 후보의 강점을 가진 후보들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중도층에서 김문수 장관이 뭐 전체에서 이 뭐 51대 35인데 이재명 대표랑 중도층에서는 뭐 50%, 뭐 45%라 10% 정도라도 높았다면은 이건 다르다. 오세훈 시장이 한 10% 정도 중도층에서 높게 나왔다면은 전체 평균이 다들 30% 초중반인데 중도층에서는 40% 넘었다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중도층의 관점, 그거는 달리 표현하면 그 후보들이 내세우는 게 본선 경쟁력이라는 거거든요. 예. 본선 경쟁에서 만약에 좀 앞서면은 그게 가상 대결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야 이제 본인이 내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이 가상 대결에서 실제 앞서는 모양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도층의 문제예요. 중도층에서 만약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은 본선 경쟁의 그 여론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예비 경선은 아무래도 선관위에 많은 권한이 그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본 경선은 그와 달리 어쨌든 후보라든지 또 이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정을 좀 더 이렇게 당에서 심도 있는 그거를 가져갈 건데 어쨌든 쌍근총, 근영세, 근성동 두 지도부가 어쨌든 이번 조기에 대해서는 이기는 선거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직전에 있었던 4.2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지만 그게 뭐 거제시장이라든지 충청도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단체장이 다 뒤엎어졌잖아요. 그럼 민심이 어떤가를 갖다가 지금 다 봤을 거거든. 그래서 저는 특단의 대책을 갖다가 가져가지 않으면은 뭐 승리하는 선거라는 것은 지금 애시당초 있을 수도 없는 경우고 그 뭐 민주당 한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뭐 이 양심이 있으면 후보 안 내야 된다. 자기 당헌 당규에 기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 안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 보궐선거잖아요. 이게 보궐선거인데 이 부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기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당 후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후보를 안 내야 됩니다. 그럼 이 후보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에 대한 양해가 익스큐즈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럴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김문수 지금 장관 사퇴했으니까 이제 후보로 등록할 건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서도 본인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붙어볼 만하다 하면은 저는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조사상으로는 그런 후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이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하면은 비슷비슷하면은 경선 캠페인에 강경한 이재명 대표와 강경하게 부대끼 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또 저기 정서가 또 일부 있으니 그 쪽에서는 이제 김문수가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으니 김문수를 지원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되고 중도층이 확실한 강점 있는 후보가 하나가 나오면 그런 논리는 무너질 수도 있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뭐 지지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이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후보를 한다면은 아마 그게 이 큰 영향이 미치지고 뭐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냥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메시지 없이도 하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후보가 아니면은 크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그렇습니까? 역풍도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김문수 후보 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면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때는 뭐 공개적으로 어쩌저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될 건데. 그뭐 저도 잘 모르겠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이 현재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른바 국민 후보, 그 다음에 단일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까 우리가 잡았던 50에서 55대 뭐 30% 초중반 한 15% 차이에다가 이준석 후보가 JTBC에서 10% 9%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랬을 때 어쨌든 한 자릿수로 들어가야 이게 대선은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준석과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면은 한번 붙어볼 만 하겠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기자들이 계속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 할 거냐, 의향일 거냐, 어쩌면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기사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후보는 저희랑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대표에서 끌어내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더만은 지금 이제 어제 자막에서 제가 봤는데, 이 사과하겠냐. 이게 단일화 하려면 사과가 전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럼 거꾸로 사과한다면은 단일화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건대는 네. 이준석 대표로서는 100% 승산이 없는 선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개혁신당을 집권 여당으로서 집권 가능한 당으로 키워가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이 자기 전 당 대표로 있었던 국민의힘의 정당의 복귀를 한다면은 명예롭게 복귀를 한다면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본인이 가서 개혁을 해내면 되니까 그게 실은 빠르잖아요. 그래서 놓고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그런 부분에는 판단이 빠르니까 아마 양자를 놓고서 다 고민을 할 겁니다. 뭐 지금 어느 하나로가 결정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도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 결합이 된다면은 지난 선거와 같은 또다시 선거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면은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거기에 합류를 해버리면은 2030 세대의 공약이나 중도층 공약에 어느 정도 물꼬가 트여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후보 단일화라는 게 얼마나 그 선거가 있으면은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끈질기게 있어 왔냐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속에서 당연히 이 개헌에 의해서 직선제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 진영에서 당시에 그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시민사회와 두 야당, 이 통일민주당과 그 평화민주당에서 다시 말하면 김영삼과 김대중 양당 대표, 양당 후보 중에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대통령은 민주정의당 이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당시에 미 CIA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소기구라는 6.29에서 이게 직선제 받아들이라. 그리고 대통령 사면복권, 김대중 사면복권 해라. 왜? 대통령 선거 직선제 되더라도 노태우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또 왜?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선거에서 이 김영삼 대통령 후보 28, 그리고 그 김대중 후보가 27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노태우 그 후보가 32% 나왔어요. 32였죠. 그러니까 두 분 합하면 50% 넘지만 두 분이 나눠져 있으니까 32%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때 후보 단일화 하라고 떨어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투신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 단일화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김영삼 그리고 그 당시 그쪽 진영은 적극적인데 김대중 쪽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사련이라는 곳에 대고 여론조사를 하나 했어요. 기독교 사회. 네. 거기도 그 면접조사를 해가 그것도 1,000몇 명을 해가 왔어요. 그걸 김대중 대통령 후보한테 갖다 줬어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반박할 때 근거 자료를 썼던 게 그 기사련 여론조사예요. 그 면접조사라는 게 뭡니까? 면접조사를 과학적으로 표본 설계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 기사련 조직을 통해 갖고 면접을 하면은 기사련 성향 비슷한 사람 여론 자료만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 아니 무슨 소리 내가 여론조사를 받아보니까 내가 앞서가고 있는데 내가 왜 반대를 하느냐고. 내가 이게 당선된다는데 사자 대결 나가도. 그래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선관위 그 기준대로만 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제대로 잘못하면은 그런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 당시 그 단일화를 그 망치는 하나의 자료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구 통계학적 비율에 따라서 표본 설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 87년도인가요? 86, 87년도 대선에 우리나라 그 당시 그 여론조사 기관도 전국 면접 여론조사 하기가 어려운데 일개 시민사회 단체가 전 국민 여론조사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제가 전화 여론조사 그 당시 92년도 여론조사 그 당시 내가 다 할 때 그 당시 국민 여론 전화 여론조사 하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전국 전화번호부 다 구해서 일일이 1000페이지로 출력해 갖고 하나씩 그렇게 전화를 걸었던 시절인데. 근데 그때도 한국갤럽이 조사에 따르면은 이거는 후보 단일화는 필표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필표로 나왔고 갤럽 조사도 안 된다고 나오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 국민 경선에 의해서 그 후보가 된 다음에 이 기세가 등등하다가 와에서 시계를 가지고서 와에서 방문한 이후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해창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하고 정몽준 후보가 이 월드컵 그 열풍으로서 출마하고 나서 상당히 3위에 속하면서 이건 이 3자가 나갔을 때는 이해창 후보가 무조건 되는 선거가 나와서 그때 후보 단일화 요구가 또 컸죠. 그 당시에 이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뒤지면서도 이거는 이해창 후보한테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 이게 당시 한나라당에.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도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필수적이었다. 이래서 이루어졌고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이기면서 본선에서 승리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 지난 그 대선에서도 사실은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거의 이기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에 그 홍준표 후보, 그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3자 간의 단일화 협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단일화 협상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그 1위하는 그런 조사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이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 이재명 그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 맞붙던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더랬어요. 했들어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한 일주일 정도의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사퇴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0.73% 이긴 겁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없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만 단일화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도 단일화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단일화를 성사시킨 거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진보든 보수든 대선에서는 계속 확용 있어 왔다. 네.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단일화도 보면은 조건을 걸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과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거꾸로 사과를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명예롭게 복귀한다면은 단일화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다면 지금 우리 수치대로 치자면은 이게 한 자릿수 55대 45까지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면은 한 자릿수 되면은 이 선거는 또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